한줄 듣고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홍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제목 같은 주제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하고 부제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가로 닫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 그랬죠. 또한 역사를 배우지 못한 민족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에도 보게 되면요, 민경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통찰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구속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요 기도회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해하시다가 내가 요건 필요하다 하면서 요약하실 분은 요약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한 역사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국가로 법으로서 체제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왕조 시대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이끈 것은 불교였죠. 고려의 불교는 신라 불교를 계승하면서 그리고 중국 송나라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고려를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거듭되는 외침과 그리고 나라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백성들은 이반하게 되고 나라는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왕조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소수 지배계층, 권력계층은요,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끼리 여러 파별로 나눠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죠. 이에 대한 반발로 고려의 지식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고려를 오랫동안 지켜온 그 낡은 생각과 그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는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는가 하고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때마침 중국 송나라에서 발전한 신유학이 대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유학이란 무엇이냐? 공자의 사상이 핵심이 인하고 의거든요. 인하고 예인데 이 인하고 예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신유학의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자신을 깨끗이 한 다음에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천하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다가
바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데 그 핵심이 바로 인과 예입니다. 수신이 먼저죠. 이러한 신유학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이제 왕, 군주하고 그 다음에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나라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신유학이 고려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당파 싸움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유학으로 뒤집어 엎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 세력이 또 충돌하게 됩니다. 어떠한 세력이 있느냐? 첫째, 신유학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려를 새로운 유학의 나라로 바꾸자 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내세웠죠. 또 반대로 또 한 세력이 있었는데 어떤 세력이었느냐? 고려 왕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혁명적으로 새로운 유학의 나라로 세우자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정도전, 그리고 권근, 변계량 등이 여기 있었죠. 우리가 역사에서 알듯이 결국 조선은 정도전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건국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두 가지 세력이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일단 고려는 신유학으로 혁명적으로 해서 새롭게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총리 주제로 그러니까 재상 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두 문제가 또한 고려 내에서 부딪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제로 할까요? 아니면 내각제로 할까요? 이게 지금 부딪힌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 세력을 물리치죠. 그래서 고려는 국왕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출발한 조선은요, 그 건국 이념이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멋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야 대단하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만민 평등 사상, 공정하고 강력하고 그러한 부국 강병을 이루는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겠다. 그런 목표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굉장히 멋있게 출발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국 이념은 진짜 세종대왕 때 와서 전성기를 이룹니다. 세종대왕 때. 당시 나라의 분위기와 조정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관료들은 사소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대책 없이 고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전라도며 경상도며 충청도며 강원도 다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분의 고와 직위부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세종대왕 밑에서 모여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발되고 능력이 없으면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찬란한 시대를 꽃피웠던 데가 바로 세종 때입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과 가장 부합했던 시대가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은 세종 때는 하늘도 도왔는지 쌀이 재배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세종 때입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였었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입니다. 세조에 이르러서 권력욕과 물욕 이것들이 나라를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제거하고 쿠데타로 왕권을 차지한 인물이죠. 수양대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이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공신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비와 땅을 하사하는 등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를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해 줍니다. 이 공신 집단은 세조와 공동 이익체가 되어서 아주 굳게 야합을 했던 그러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신들은 백성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조의 눈만 잘 들면 된다. 세조의 신임만 얻으면 된다 하고서 거기에 의존하면서 자기 생명과 직책을 의지하는 불완전한 상태였었죠. 이런 상태로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세조 때문에. 이 세조 이후에 예종과 송종을 거쳐가면서 관료층들은 이제 국왕의 통제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국왕의 통제를 안 받기 위해서 살살 빠져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의 일보다 경제적 유권에 대한 탐욕. 이러니까 나라가 점점 더 골병이 들기 시작을 하죠. 드디어 선주에 이르러서 태계 이왕이 들었으면서 성리학이 조선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성리학이 뭐냐면은 실용과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입니다. 머리로서 생각하고 언어 유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리학이. 그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제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결국 선조 25년 1592년 무기력한 왕조는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의 국토는 8년 동안 외척에게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능력한 권력자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 중심에서 주시해서 봐야 될 거는요. 당시 임진왜란의 사회상입니다. 이 사회상을 보게 되면은요. 6.25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조선 통신사로서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황윤길과 김성일이죠. 일본으로부터 국서를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왕한테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이 하는 말.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조선은 길을 터라. 열어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한마디로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진짜든 아니든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비책을 세워라 하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며 권력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의 존망을 책임져야 될 임금과 조정이 의구심을 가지고 통신사한테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면서 진짜 쳐들어온대냐?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통신사한테 미루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죠.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참 무능하죠. 이게 당시 조선의 현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외교적으로는 또 고립이 되어서 정보력도 없었어요. 급기야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사신에게 홍문관, 왕의 사설을 담당하는 책 같은 거, 도서관 비슷한 거죠. 홍문관 오이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마침 일본 사신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일본이 과연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그 일본 사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 임박했다. 일본 쳐들어온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말 역시 반신반의해요. 진짜래? 뭔데? 그러고도 반신반의하니까 대마도 성주인 소요로시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로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쳐들어온다. 분명히 쳐들어온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조정은요 전혀 대비를 안 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저 마음 한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평화는 계속 될 거야. 그런 아니한 사고방식. 그러면서 전혀 대비를 안 해요. 오히려 일본 사신에게 물었던 오익년이란 홍문관의 오익년이란 사람을 중국으로 사신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당시 조선 조정에 우매함과 무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냥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고 전쟁은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나요? 이것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안 일본인들이 마음껏 조롱을 한 거죠. 결국 1592년 4월 13일 일본인이 16만 대군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조선의 임진왜란은요,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조선의 당쟁과 그로 인한 국력의 소모, 그리고 조선 지식인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진왜란은요, 백성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한 가혹한 시련 앞에 당시 지식인들의 가식과 허위가 저절로 다 벗겨졌죠. 그냥 조선이라는 세상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을 전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역사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선조 시대에는요, 역사상으로 기록해 보면은 문과 물질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었고 인재도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 역사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조 때는 역사와 문물이 구비되고 인재가 많았던 때였다. 이보다 더 성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했죠. 그렇게 물건이 많고 물자가 많고 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권력층의 무능과 무지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자 당한 거죠. 이웃나라 명나라도요, 이렇게 조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살펴보게 되면요, 명나라 말기에는 조정에서 임금이 신뢰할 만한 신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는 또한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하나도 없었다. 적들이 성 밑에까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까지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시를 짓거나 왕에게는 시를 해석해주는 전쟁이 바로 나가지고 왔는데 시를 해석해주고 있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습이 당시 장군들과 대신들에게도 다 퍼져 있었어요. 정신 완전 썩었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공을 세우는 것이 하찮은 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천하는 엉망이 되고 백성은 살 길이 없게 되었다 하고 명나라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요, 파멸로 이끄는 것은 탐욕과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당동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동벌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편은 그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옹호해주고, 남의 편은 100번 잘하고 1000번 잘해도 무조건 공격하는 게 당동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아주 유사하죠. 나라가 망조로 가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비슷하죠. 그러나 명나라 지식인들은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통렬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근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땠느냐?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두기에 바빴습니다. 남 탓하기에 바빴어요. 임진왜란은 조선이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서두에 제가 그랬죠. 과거에 배우지 못한 자는 과거를 되풀이 한다고. 조선 말기의 지식인들 과거를 통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는커녕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무지와 어리석음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병이 일어났었죠. 또다시 임진왜란에 이어서 이제는 일제식민 36년이 시작된 겁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요, 한 시대를 경영한 정치인의 책임보다는 당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간 지식인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대통령보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큰 거죠. 세상을 파탄으로 이끄는 것은요, 탐욕과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 잠언4호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인의 영향력은 10년, 20년에 그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수백 년 동안 갑니다. 그 후대가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식인의 말, 글, 한 글자가 얼마나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습니까? 단순히 지식인 얘기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심판을 받고, 또한 야고보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조선의 지식인을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들이 배워야겠죠. 이처럼 성경도 말에 대한 조심성과 그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36년 신민진에 조선인들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정신에 대해서 자기 반성과 통찰이 없었던 당연한 결과죠. 일제 36년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상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고종은 이 낡은 성리학의 유물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유입하고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던 게 부국 강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죠. 고종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전례 없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이 낡은 유교 사상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면서 성경을 찾아본 것처럼. 이 과정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가 고종과 당시에 명성 황후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물론 고종과 명성 황후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 만민 평등 사상을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대한제국을 실현하고자 했죠. 기독교는 만민 평등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아버지라 그러지 누가 할아버지라 그러나요? 똑같이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고종은 이 만민 평등 사상, 기독교의 이 사상에 입각해서 기생과 서얼, 백정 이러한 천민들에게도 정계의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초기 조선의 이상주의 국가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인재를 갖다가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고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은요 신분사회입니다. 조선시대 당시 지배계층이 누구냐? 사대부. 이들은 서얼, 기생, 백정들과 함께 국정을 논한다는 자체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 신분사회에서. 여필 종부사상,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사상에 젖어 있었고, 축적, 본처에 척을 많이 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툭하면은 기생진,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의 덕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그릇된 사회 풍토를 갖다가 고종은 기독교 정신으로 다 타파하고 깨끗한 개혁으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일을 추진을 했는데 반대가 없겠습니까? 이런 사대부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하게 저항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은 자기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대부는 점점 코너에 몰리자 어떻게 하느냐? 나라 팔아버리자. 우리는 흔히 이완용을 내국노라 그러죠. 근데 사실요, 이완용 말고도 당시 사대부는 다 이런 생각, 이완용 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이완용 아니었어도 누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이 줄어들자 에라이 모르겠다. 못 먹는 사람 찔러나 보자. 이게 당시 조선인들의 위선입니다. 조선 지식인들. 조선 지식인들은요, 빼앗은 노비와 땅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을 하죠. 그러면서 기득권을 유지를 합니다. 조선은요, 노비의 지옥이었어요. 태종 이방원, 3대 왕이죠.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뭐를 만들었느냐? 노비법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 신분이라면 자식은 당연히 노비로 됩니다. 이게 노비법이에요.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그 노비의 군대를 평생 쓰게 됩니다. 관직에 못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끼리 노예를 삼는 나라는 동서고금에 없었어요. 서양도 그렇고 그 어느 나라에도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조선에서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악법 중에 악법이지. 그 나라를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먼저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척하는 위선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단순히 노비만 되는 게 아닙니다. 땅도 빼앗기고 주인에게 다 뺏깁니다. 그 양반은 그러한 노비들이 가지고 오는 땅이며 그 노동력으로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망조죠, 망조. 재판에 있어서도 노비의 얘기는 아무리 옳아도 듣지 않습니다. 양반 얘기 듣고 처리해버려요. 이게 공입니까? 노비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회가 바로 조선사회예요. 역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공가 있고 사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옳은 일은 옳다고 인정하지만 잘못된 일은 비판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참된 그리스인이라면 그리스도인. 그 양반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밤마다 젊은 노비 여자를 불러들여서 같이 합니다. 애 낳죠? 노비가 돼요. 하루에도 그렇게 해서 당시 한일합병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에서 70%가 노비였어요. 노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비였어요. 그걸 일본이 와서 다 해파한 겁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서 그 기득권 안 늦추려고 고종이 만민평등 사상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못 먹는 거 찔러보겠다 나를 팔아버려요. 이게 제대로 정신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족속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노비는 있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지는 않았어요. 왕상 9장 26절에 보시면요. 아모스, 브리스, 여부스 족속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역대하 28장 5절에서 11절 보시게 되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전쟁 포로로 같은 민족인 남유다 백성을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5대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베가를 엄청 꾸짖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크게 책망하면서 베가 보고 망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랬더니 베가가 놀래가지고 다 풀어주죠. 이거 성경 사상이에요.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6.25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기 역사를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머슴들 완장 채워주니까 죽창으로 누구 죽였어요? 주인 죽였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제대로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일탈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행위에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전도서 7장 4절에도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 생각하라 그랬어요. 일을 하다가 일이 안 풀려서 참 공고하다 그러면은 뭐가 어디에서 잘못됐나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먼저 바로 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안 하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통해서 기독교 바탕으로 부국 강병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독살된 후에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죠. 그리고 고종을 정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일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승만, 안창호, 조용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주도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DNA가 묻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통성에 기독교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에는 한일투쟁을 거치면서 배달의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상과 이념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성과 헌법, 그리고 그 평등 사상에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면 헌법에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은요, 초기에 세워질 때 보수 그리고 진보 이념은 모두 이 기독교 사상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기독교 정신이 만민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민주라는 기체 아래 이것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좌로 벗어난, 좌익이죠. 공산주의.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벗어난 극우파죠. 친일파. 그리고 당시에 한림당.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극자도 아니에요. 극우도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입니다.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중립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 속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종교에 인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나 유교, 도교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불교나 천주교에서 조금 잘못하면 용납이 되는데 유독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엄청난 질타를 받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정신 사상이 녹아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러한 책임을 져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유독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질타를 받는 겁니다.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저분은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저분 얘기를 믿을 수 있구나. 어디 다닌데? 교회 다닌데? 어디 교회? 평강교회. 믿을만해. 과연 삶 가운데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전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디 다닌데? 교회 다닌데. 저 사람이 설마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겠죠.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일찍이 식민 지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치러졌던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0년 8월 6일과 그리고 8월 9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죠.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동시에 조선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은 많이 했지만 그 독립운동 결과로 독립을 한 것인가는 아니죠. 우리는 독립을 거저 얻었습니다. 원폭 두 발로 조선은 독립을 얻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이란 귀중성을 몰라요. 치열하게 싸우고 수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얻은 나라라 그러면 귀중성을 알 텐데
과정을 뒀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국제사회 속에 현재 대한민국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 2차 대전을 거쳐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 이후에 지금의 현재 2020년의 대한민국 상태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종전 1년 전에 1944년 7월 1일에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스키 휴양지에 있는 마운틴 워싱턴 호텔이라는 곳에 44개국 동맹국가 이들의 식민지 대표 73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모였느냐? 2차 대전 이후에 다 폐허가 됐는데 이제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루즈벨트가 모이게 한 거죠.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이 730명 중에 조선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필리핀 모든 동네 다 있었는데 조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았어요. 조선인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때까지 각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세기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인해서 향신료로 인해서 세계 무역을 갖다가 장악하면서 식미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19세기 초반 20세기 들어와서 독일과 일본이 식민 정책에 뛰어듭니다. 일본의 그 식민 정책 일환으로 조선과 필리핀, 싱가포르 모든 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 식민지를 갖다 먹는 걸 반대하겠다. 미국 먼저 치자 해가지고 바로 친 것이 진주만이고, 그래서 미국 씨를 말리자 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선포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영국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모든 나라가 동남아시아에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2차 대전에 미국의 도움으로 끝나자 이 사람들은 모든 식민지를 이제 미국이 다 가져가겠구나. 우리는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하면서 730명이 이 브레튼 우즈 스키 휴양지에서 다 모이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죠. 내가 너희 식민지 다 뺏겠다. 너희 나라 총독 하나 다 세우겠다. 너희는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할 말 없죠. 근데 미국은 이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뭐를 하느냐? 우리는 식민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2차 대전 때 총 한 발 맞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쑥대밭했죠. 미국은 당시 경제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개방하겠다. 너희 우리나라에서 시장 개방할 테니까 무역을 해서 돈 벌어가라. 그리고 너희 폐허된 거 살려라. 마샬 정책으로 유럽을 세웠죠.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군 해군력 강력하다. 다른 나라가 너희 석유며 이런 거를 무역을 할 때 해적이 활동을 못하도록 미국이 전 세계 군대를 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해군력 하나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 시장 개방하겠다. 너희 무역 활동 다 보장해 주겠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돈까지 지원하면서 유럽 다 살려줬어요. 마태형로로 철저히 한 겁니다.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해가지고 경제개발 이룰 수가 있었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다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보호해주고 북한 대비해주고 중국 막아주고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컸었던 거는 브레튼 우즈 체제 때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90년대 WTO 가입해가지고 매년 10자리, 2자릿수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뤘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 시장을 갖다가 무역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의 G2가 된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도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남한은 무슨 미국 제국주의 식민지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식민지 제국주의 식민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며 이런 식민지에서 원료를 굉장히 싸게 가져옵니다. 거저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몇십 배, 몇백 배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주의는 돈을 벌고 경제가 부흥을 하지만은 식민지 정책은 팔면 팔수록 거래를 하면 할수록 몰락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제국 식민주의란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국 식민주의란 용어가 맞습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로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근데 제국 식민주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모르나. 저런이 맨날 좌파들이 선동하면 당하는구나. 역사를 모르면 우매하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게 미국 식민지라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말장난이죠. 자, 중국도 이렇게 해가지고 컸습니다.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 2013년도에 뭐를 하느냐? 1대1로. 1대1로를 하죠.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육로로 3개 노선, 해상으로 2개 노선을 만들어서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주도하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 이만큼 컸으니까 미국한테 우리 큰 거 아니야. 올챙이 있으면 모르는 거죠. 미국 빼고 다 우리한테 동참해라. 이게 1대1로예요. 2013년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이만큼 컸으니까 미국 필요 없다. 이제 우리한테 다 붙어라. 세계 이끌고 나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미중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파워게임이에요. 너희 일이 나간다고 웃기지 마라.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모기지론 보통 2위권 패권 국가가 GDP 40% 넘어가면은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모기지론 때 중국이 40%막 넘으려고 그랬을 때 그때쯤 보통 패권국은 칩니다. 그러면은 못 일어나요. 모기지론 때문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40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온 건데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은 바로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공산주의 국가죠. 여러분 중국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1대1로 한번 그 폐해 한번 보세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예요. 2차 대전 후에 하는 선행을 보세요. 지금 중국 하는 선행을 보시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하는 행위를 보시라고요. 중국 사유재산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중국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좋은 거지만 나 구종한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황제고 주변국은 오랑캐다. 그러니까 다 중국에게 복종하라. 이게 중화사상이에요. 군신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중화사상인 겁니다. 이런 사상은 1대1의 폐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미국은 브레튼 우드 체제로 협정으로 혁명을 했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역사를 보더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우리 영토를 침입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중국은 마지막에 악인으로 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 친북 뭐 알아서 하라 그래요. 역사를 배우지 못한 민족은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트럼프냐 지금의 바이든이냐 여기 중국의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미국 주도하에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구는 7천. 그리고 경제는 세계 5위 영국 수준. 군사력은 세계 4위
프랑스 수준. 이런 나라에서 구속사 전파하면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반대로 중국 주도의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한다. 2008년도에 보훈처인가 그때 대통령 인수위에는 보고를 했죠. 김정일이가 남한의 적화 통일하면 2천만 명 죽이고 2천만 명 이민 보내고 여기 2천, 북한 2천, 4천만 데리고 살겠다 그랬어요. 김정은이라고 안 바뀌겠습니까? 경제 영국의 5위가 아니라 몇 위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3년 만에 경제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군사력 핵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거다. 통일됐으면 중국하고 미국이 핵 가지고 있으라 그러겠어요.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해서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중국 통일 바라겠습니까? 러시아 통일 바라겠습니까? 일본, 우리나라 통일 바라겠어요? 안 바래요. 미국은 통일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제대로 역사를 알고 제대로 좌우를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국민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친일 하는데 지금 해방한 지 75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스시집에 가가지고 회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정중 하나씩 한 잔씩 마시면 그게 친일파인가요? 그러면 종로에 지금 순사가 다니나요? 75년 지났어요. 해방한 지. 그때 20살이면 지금 95살이에요. 95살 친일파 누가 있습니까? 글로벌 시대예요. 친일이 아니라 지금은 극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죠. 반대했습니까? 그러한 노그럼이 없어요. 지금 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예요. 친일하니까 감정 앞세워가지고 우매한 국민들 맞아 친일이야. 터쳐해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순사가 어디 있어요? 토요타 끌고 다니고 렉서스 끌고 다니면 친일파인가요? 글로벌 시대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 친한파인가요? 현대 끌고 다니면 친한파예요? 뭐가 친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아납니까? 자기 주관 없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야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조선시대부터 시간 급하게 현재 대한민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선 지식인의 우매함이 두 번의 임진왜란과 한일합병을 불러왔고 그리고 자기 반성 없이 명나라 지식인들은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도층 반성을 합니다. 갈등 유발하기, 자기 이권 책임, 당동별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전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100만 명, 대략 100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 100만 명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노예가 50에서 70%였지만은 전쟁 때 그런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식인들은 안 했어요. 선조 도망갔어요. 도망가기 미안하니까 누구 세웠습니까? 광해군 세워놓고 자기는 도망갔잖아요. 그때 누가 싸웠습니까? 의병이 싸웠어요. 승려들, 농민들. 이렇게 해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 하나님 어느 호세 사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식,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어딥니까? 과거. 과거를 보고서 현재를 신앙을 점검해라. 그래서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사하고 세계사 똑같습니다. 이 구속사가 움직이는 세계사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다방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하나라도 알면 가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헛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알아가면은 그 하나가 기반이 돼서 자신의 어떤 지식과 영적 지식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생기고 올바른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판단력이 생겨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찾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나태하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합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는 그만큼의 결과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죄하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적 지식을 알아야죠. 그래야 좌우를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죠. 기도할 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 구별을 해야죠. 과거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영들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서 좌우를 분별해야 선을 취하고 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이 그렇게 쉽지만은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마포를 이룰 수가 있죠.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은 세마포가 뚝 떨어지나요? 감나무에 대해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은 히브리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고 지금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 소리를 들으셔야죠. 때가 때인 만큼.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 인간관계의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내세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이렇듯 구속사의 모든 지식을 알되 또한 세상 역사,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므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을 다시 번복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식을 쌓게 하여 주시옵고 영화를 허락하시사 선악을 분별하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